베네수엘라 수도가 51시간 암흑에 잠겼습니다. 약탈당한 상점 2340곳. 그런데 같은 규모 정전을 겪은 한국은 유리 한 장 깨지지 않았습니다. 불가리아는 그 비결을 사려다 8,700만 유로를 날렸습니다. 그때 한국이 보낸 세 줄 메시지에 26개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그날 밤 유리 깨지는 소리를 새고 있었습니다. 카라카스 호텔 11층이었어요. 창문을 조금 열어놨는데 아래쪽 거리에서 소리가 규칙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사람의 비명보다 유리 소리가 먼저 들리는 게 이 일의 특징입니다. 전력망이 멈춘 건 저녁 7시 14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리창이 깨진 건 그로부터 9시간 뒤였어요.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도심 상가 7블록이 통째로 비었습니다. 저는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발전소 복구 상황을 평가하러 들어간 국제평가단의 단장 자격으로요. 제 이름은 마이클 랭포드입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 대응국장을 지냈고 지금은 국제재난보건력 평가기관에서 수석평가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8배 동안 26개의 나라의 재난 현장을 직접 밟았어요. 지진, 홍수, 대정전, 국가부도. 제 직업은 무너지는 나라의 등급을 매기는 일입니다. 그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이틀하고 3시간이었습니다. 인구 600만 도시였어요. 동행한 젊은 분석관이 제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단장님, 이 정도면 예상하신 수준입니까? 예상보다 6시간 빨라요. 저는 그 숫자를 속으로 되짚었습니다. 보통은 15시간 정도 버팁니다. 여긴 9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놀랍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26개 나라에서 똑같은 장면을 봤으니까요. 전기가 끊기면 사람은 흩어지고 흩어진 사람은 남의 물건을 가져갑니다. 예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도시를 떠나 뉴욕 본부로 돌아온 건 나흘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제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올라와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통보문이었습니다. 본문은 3줄이었어요. 그동안 제공해 온 재난대응 원자료의 송부를 중단합니다. 사유는 별첨 없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종이 가장자리를 따라 2번 움직였어요. 발신일란에는 처음 보는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직급도 낮았습니다. 지방 도시의 재난안전과 사무관.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더니 우리 팀 분석관이 서류를 넘겨다봤습니다. 우리 팀에서 가장 어린 분석관이었어요. 한국 자료요. 26년 동안 들어오던 겁니다. 26년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네, 매달 한 번씩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용을 물었습니다. 분석관과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실적을 알리고 싶어서 보낸 자료겠거니 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나라를 홍보하려고 서류 뭉치를 보내오는 정부 부처가 널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서류 한 장이 9달 뒤에 우리 기관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26개 나라가 우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제 상사는 자기 사무실 짐을 종이 상자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28회 동안 제가 써온 보고서 전부를 다시 읽어야 하는 처지가 되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오전 10시 아시아 담당 부총재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노크는 없었어요. 그 사람은 노크를 하지 않습니다. 랭포드, 한국 건 봤어요? 방금 봤습니다.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저 나라 사람들 원래 저래요. 삐치면 며칠 저러다 다시 보냅니다. 부총재는 제 책상 모서리에 손을 얹고 몸을 반쯤 기댔습니다. 손목시계가 형광등 아래에서 한번 번쩍였어요. 그보다 카라카스 보고서나 빨리 마무리하세요. 이번 분기 지수 발표가 3주 남았습니다. 복구 자료가 아직 절반도 안 들어왔습니다. 랭포드.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음절을 천천히 끊어서 부르는 방식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 다음에 나올 말이 지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한국 등급은 지난 분기 그대로 유지하세요. 아니, 반 단계 내리는 게 낫겠네요. 근거가 뭡니까? 부총재가 근거라는 말을 되씹었습니다. 부총재가 웃었습니다. 웃을 때 앞니가 드러나는 사람이었어요. 랭포드,
그 나라 숫자를 아직도 믿습니까? 정전이 19시간이었는데 약탈이 0건이라잖아요. 그게 연출이 아니면 뭡니까? 0건. 그게 말이 됩니까? 현장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 검증할 필요도 없어요. 저건 연출입니다. 그 단어가 나온 게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8달 전에 이미 들었어요. 제네바에서요.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 사람이었습니다. 8달 전 제네바에서 국제전력재난 대응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표를 맡았어요. 주제는 대규모 정전 상황에서의 도시 질서 붕괴 예측 모델이었습니다. 제가 28회에 걸쳐 만든 모델이었어요. 모델의 뼈대는 간단합니다. 전력망이 멈춘 시점부터 첫 번째 약탈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 저는 그걸 붕괴 지연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26개 나라 평균은 15시간이었어요. 가장 길게 버틴 나라가 22시간, 가장 짧은 곳이 4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분포입니다. 26개 나라 전부가 이 구간 안에 들어왔어요. 경제 수준도 달랐고, 정치 체제도 달랐고, 종교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소름 끼칠 만큼 비슷했어요. 이 정도로 예외가 없으면 그건 문화가 아니라 물리 법칙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마지막 장에서 저는 예외 하나를 띄웠습니다. 한국이었어요. 붕괴 지연 시간 항목에 숫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발생.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20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때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 있던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다 들기도 전에 이미 마이크를 켠 상태였어요. 랭포드 박사님, 질문이 아니라 지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에너지부 차관이었습니다. 49살이었고 그 나라 전력망 현대화 사업 전체를 쥐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양복이 몸에 딱 맞았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 마지막 장 지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건 데이터가 아니니까요. 차관과 몸을 반쯤 돌려 청중 쪽을 봤습니다. 강연자가 아니라 자기가 발표하는 사람처럼요. 여기 계신 분들, 카메라 앞에서 착한 척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19시간이면 딱 좋은 길이에요. 뉴스 한 사이클 돌기 좋은 길이. 저건 국민성이 아니라 연출입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웃음이 났습니다. 짧고 낮은 웃음이었어요. 차관님, 표본이 19시간 한 건이 아닙니다. 26년 치입니다. 26년 동안 연출을 했으면 그건 더 무서운 나라죠. 웃음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그 웃음에 동참한 사람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차관과 저를 따라왔습니다. 커피를 들고 있었고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박사님,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런 숫자를 진지하게 받아주면 안 됩니다.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 나라가 저 숫자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발전소를 팔아요. 변압기를 팔고 배전망 관제 시스템을 팝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입찰에 3번 들어왔어요. 차관과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착한 나라 이미지가 곧 견적서예요. 저건 마케팅입니다. 그는 그 말을 하고 어깨를 2번 두드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28배 동안 저는 정부가 만들어 낸 숫자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사망자를 줄이고 복구율을 부풀리고 피해액을 조정하는 나라들을요. 안 그런 나라를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가 끝나고 뉴욕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한국의 보건력 등급을 반 단계 내렸습니다.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자료 검증 절차 미흡, 자체 보고 수치에 대한 독립 확인 불가. 문장 하나 쓰는데 3분 걸렸습니다. 3분 만에 한 나라의 등급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등급표는 26개 나라 정부와 80개가 넘는 금융기관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기관의 보건력 지수는 그 나라의 재난보험료율과 인프라 사업 금리에 직접 반영되거든요. 반 단계면 돈으로 얼마인지 저는 그때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한 해 2천억 원 가까운 차이였어요. 등급을 내리고 2주쯤 지났을 때 우리 팀 분석관이 제 방에 서류철을 들고 왔습니다. 단장님, 한국 자료 말인데요. 저는 까닭을 물었습니다.
이번 달 것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등급이 내려간 걸 알았을 텐데요. 저는 항의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자료만 왔어요. 저는 발신인을 물었습니다. 분석관과 서류 철첩장을 넘겨서 보여줬습니다. 발신일란에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정만수. 직급은 사무관이었습니다. 이 사람 혼자 보내는 모양이군요. 26년 동안 이 이름 하나입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국가 홍보용 자료라면 부서 이름으로 나가야 정상이에요. 사람 이름 하나가 26년 동안 붙어 있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사람은 그 일을 자기 업무 외의 시간에 해왔습니다. 급여도 수당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결혼 반지를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일을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9달 뒤에 듣게 됩니다. 그때 제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부총재였어요. 랭포드. 한국 등급 잘 처리했더군요. 지시대로 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가 분석관과 들고 있던 서류철을 흘끗 보더니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이건 뭡니까? 한국에서 온 이번 달 자료입니다. 부총재가 아직도 오느냐는 얼굴을 했습니다. 부총재가 웃었습니다. 공짜로 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주는 사람은 없어요. 저건 자료가 아니라 연출이에요. 그 말을 하고 그는 서류철을 제 책상 위에 밀어놓고 나갔습니다. 분석관과 문이 닫힌 뒤에 조용히 말했어요. 단장님, 저 자료 제가 한번 돌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돌리겠다는 건지 되물었습니다. 교차 검증요. 그 나라 언론 보도랑 보험사 청구 기록이랑 대조해보면 연출인지 아닌지는 나옵니다. 저는 허락했습니다. 연출이라는 걸 확인하면 사율 안에 쓸 문장이 하나 더 생기니까요. 하지만 분석관과 그 대조를 끝내는 데는 5달이 걸렸고 그 결과는 제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넉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베네수엘라 전력망 재건 사업 입찰에 한국 기업이 다시 들어왔고 우리 기관이 그 기업의 본국 보건력 등급을 근거로 실사를 요구받았거든요. 등급을 내린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하라는 게 본부 방침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출장을 형식적인 절차로 봤습니다. 사흘 일정이었고 서울에서 중앙부처 브리핑 한번 듣고 오면 되는 일정이었어요. 하지만 공항에 내려서 받은 일정표에 낯선 지명이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남쪽의 지방 도시였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안내를 맡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자료를 보내는 곳입니다. 26년치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건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걸로 압니다. 직원이 잠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서요. 고속열차로 2시간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시청 별관 건물 앞에 내렸을 때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이 낡았어요. 4층짜리였고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승합차 한 대와 자전거 몇 대가 서 있었어요. 26개의 나라의 국가 보건력 기준선 자료를 26년 동안 만들어 온 곳이라면 저는 최소한 관제센터를 예상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있고 교대 근무자가 있고 서버실이 있는 곳이요. 3층으로 올라갔더니 문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사무실 안에는 책상이 6개 있었고 사람은 넷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창가 자리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60쯤 돼 보였고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손등에 오래된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만수입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랭포드입니다. 뉴욕에서 왔습니다. 압니다. 자료 받으시는 분이죠. 그가 웃었어요. 웃는데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종이컵에 담긴 보리차가 나왔습니다. 미지근했어요. 사무실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랑 프린터, 토너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자료실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보실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정만수가 앞장서서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그 안은 창고였어요. 철제 선반이 5줄 있었고 선반마다 종이 상자가 빼곡히 차 있었습니다. 상자 옆면에는 연도와 지역 이름이 유성펜으로 적혀 있었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이게 전부라는 말씀이군요. 네. 전산화는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보내드리는 건 전산화된 겁니다.
원본은 여기 있고요. 저는 상자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야장이 들어 있었어요. 날짜, 시각, 지역, 정전 구역, 신고 건수, 자원봉사 인원, 물품 배분 내역. 칸마다 볼펜 글씨가 빽빽했습니다. 이걸 누가 씁니까? 현장에서 쓰죠. 저희가 나가서요. 저는 직원 수를 물었습니다. 넷입니다. 넷이라는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태풍 올 때는 8이 됩니다. 다른 과에서 넘어와요. 저는 그 창고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깜빡이는 소리가 일정하게 났어요. 딱, 딱, 딱. 28배 동안 저는 국가 재난 데이터를 다뤄왔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전부 잘 정리된 파일이었어요. 표로 정리돼 있고, 그래프가 붙어 있고, 요약문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중 상당수가 사무실에서 만들어진 숫자였어요. 현장에서 볼펜으로 쓴 야장이 원본으로 남아있는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정 선생님, 제가 물었어요. 이걸 왜 우리한테 보내십니까? 정만수가 상자 하나를 제자리로 밀어 넣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쓰라고요. 돈은 안 받으신다는 얘기군요. 이게 돈 받을 물건은 아니라서요. 그럼 왜 만드십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대답을 했어요. 어디선가 또 이런 일이 나면 그때 누가 이걸 보고 시간을 아끼라고요. 저는 그 대답을 그 자리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해버리면 제가 넉 달 전에 쓴 사유란 한 문장이 곤란해지니까요. 자료 검증 절차 미흡, 자체 보고 수치에 대한 독립 확인 불가. 그 문장을 쓸 때 저는 이 창고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뭐라고 쓰실 겁니까? 정만수가 물었어요. 저를 몰아세우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해하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그래서 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가 창고 불을 껐습니다. 돌아 나오는 복도에서 저는 벽에 붙은 종이 한 장을 봤습니다. 코팅도 안 된 A4 용지였고 앞정 4개로 고정돼 있었어요. 위쪽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전시 조치 순서. 그 아래 항목이 7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항목에서 제 눈이 멈췄어요. 계산기가 안 되면 종이에 적고 이름과 번호를 남기고 가져가시게 할 것.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의 뜻을 물었습니다. 정만수가 뒤에서 대답했어요. 마트요. 정전되면 계산이 안 되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가져간다는 겁니까? 적고 가져가는 겁니다. 나중에 안 갚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가 저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오래 봤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 문장이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저는 웃으려다가 말았습니다. 웃을 자리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현장 자료의 물리적 실체는 확인됨. 다만 결과 수치의 신뢰성은 별개 사안. 재확인 필요. 28배 동안 저를 살려준 습관이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보다 숫자를 믿는 습관이요. 그런데 그날 밤 11시가 조금 넘어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분석관이었어요. 단장님, 지금 통화되십니까? 저는 용건을 물었습니다. 교차 검증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단장님이 한국 자료를 연출로 보신 근거가 약탈 연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라 손해보험 협회 청구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같은 기간 정전 구역 상점 파손 청구 건수요. 몇 건입니까? 분석관과 잠깐 말을 멈췄어요. 0건입니다. 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쪽 도로에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자 차들이 한꺼번에 움직였어요. 분석관, 보험 청구가 없다고 사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 통계도 같이 봤습니다. 저는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단장님, 분석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게 연출이려면요. 그 나라 보험사 11곳이랑 경찰이랑 지방자치단체 23곳이 26년 동안 한 번도 안 틀리고 같은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차관과 제네바에서 했던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26년 동안 연출을 했으면 그건 더 무서운 나라죠. 그 사람은 그 말을 비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사실 정확한 말이었어요. 다만 그가 생각한 방향과 정반대였을 뿐입니다. 저는 다음 날 일정을 바꿨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대신 그 도시에 하루 더 남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내렸습니다. 제가 28배 동안 쌓아 온 모델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린 건 밤 9시였습니다. 호텔 방 창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유리에 빗줄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처음에는 톡톡 하다가 30분쯤 지나자 손바닥으로 유리를 때리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도로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이상한 걸 봤습니다. 차가 없었어요. 분석관, 지금 여기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분석관과 되물었어요. 통제가 걸렸겠군요. 아니요. 통제 차량이 안 보입니다. 그냥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분석관이 경보 시각을 물었습니다. 2시간 전입니다. 2시간이라는 말에 분석관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걸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오면 차를 안 몰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26개 나라를 돌아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게 당연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경보가 나오면 오히려 도로가 막힙니다. 마지막으로 뭘 사러 나가는 사람들, 가족을 데리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틈에 뭘 해보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재난 경보 직후 2시간을 저희는 혼잡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혼잡 구간이 없는 도시는 처음이었습니다. 밤 11시 40분에 정전이 시작됐습니다. 호텔 복도 조명이 한번 껌뻑이더니 완전히 꺼졌어요. 몇 초 뒤에 비상등이 들어왔습니다. 초록색 유도등만 남았고 복도가 물속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챙겨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이 좁았고 습기 때문에 벽이 축축했어요. 로비에서 정만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을 줄은 몰랐어요. 회색 점퍼 위에 형광색 조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제가 물었더니 그가 대답했어요. 근무 중입니다. 지금요? 자정 다 됐습니다. 이럴 때가 근무 시간이죠. 그가 손에 든 무전기가 지직거렸습니다. 뭔가 짧은 말이 나왔고 그가 2번 눌러서 대답했어요. 랭포드 박사님,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어디로 가자는 건지 되물었습니다. 현장이요.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28배 동안 저는 재난 현장에 밤에 나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낮에 갑니다. 상황이 끝나고 나서 갑니다. 그게 안전하니까요. 위험할 텐데요. 우산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승합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움직였는데도 앞이 잘 안 보였어요. 도로에 물이 발목 높이까지 차 있었습니다. 저는 첫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저지대요. 반지하 있는 동네입니다. 저는 그곳에 누가 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민들이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저희 넷은 여기 있고요. 정만수가 앞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 동네는 통장님이랑 주민들이 벌써 나가 있습니다. 저는 누가 시킨 일인지 물었습니다. 안 시켰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다시 눌렀어요. 짧은 대화가 오갔고 다시 내려놨습니다. 박사님, 저희 인력으로 이 도시 전부 못 갑니다. 못 가는 데를 주민들이 갑니다. 그게 26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골목에 도착했을 때가 새벽 1시가 조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빗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물 퍼내는 소리였습니다. 양동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랑 사람들이 서로 부르는 소리요. 손전등을 비췄더니 사람이 10댓 명 보였습니다. 반지하 창문 앞에 줄을 서서 양동이를 넘기고 있었어요. 안쪽에서 물을 퍼서 밖으로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중에 나이 든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일 안쪽에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물에 잠긴 채로요. 저는 나이를 물었습니다. 제가 물었더니 정만수가 대답했어요. 통장님이시고요. 72이십니다. 저기 사시는 분이겠군요. 아니요. 저 위 아파트 사십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본인 집이 아니면 왜 저기 계십니까? 정만수가 저를 봤어요. 손전등 불빛이 그 사람 얼굴을 반쯤 비췄습니다. 저 집에 노인 2분이 사십니다. 물 퍼낼 사람이 없어요. 빗줄기가 제 목덜미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차가웠어요. 저는 손전등을 들고 그 골목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물이 신발 안으로 들어와서 발가락이 미끄러웠어요.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쇠 냄새랑 흙 냄새가 섞인 냄새요.
그리고 골목 끝에서 상자 하나를 봤습니다. 셔터가 내려간 약국 앞이었어요. 처마 밑에 종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비닐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A4 용지가 한 장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손전등을 가까이 댔습니다. 글씨는 매직으로 쓴 거였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돈은 나중에. 저는 비닐을 들춰봤어요. 안에 해열제, 소화제, 파스, 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 지폐 몇 장이 접혀 있었어요. 저는 누가 놓은 건지 물었습니다. 약사님이요. 약국은 닫혔는데요. 닫으면서 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뭔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정 선생님, 이거 그냥 가져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CCTV도 없는데요. 없습니다. 그럼 이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만수가 상자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종이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박사님, 저 컵에 든 게 약값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놓고 간 약보다 컵에 든 돈이 많아요. 저는 그 자리에 30초쯤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상자 비닐 위에서 계속 튀었어요. 28배 동안 제가 만든 모델의 핵심 변수는 통제였습니다. 감시 카메라 밀도, 경찰 대응 시간, 법 집행 강도. 이 셋으로 붕괴 지연 시간을 예측했어요. 정확도가 8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상자는 그 셋이 전부 0입니다.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눈앞에 있으면 보통 저는 그걸 오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단어를 쓰지 못했어요. 정 선생님, 이런 게 몇 개나 됩니까? 저는 약국을 말하는 거냐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자요. 정만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세지는 않았는데요. 이 정도 태풍이면 이 도시에 200개는 나옵니다. 200이라는 숫자가 귀에 걸렸습니다. 약국만 그렇고요. 편의점이랑 세탁소랑 하는 데까지 세면 더 됩니다. 승합차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만수가 무전기를 들고 몇 번 짧게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흘급봤습니다. 박사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습니다.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전은 19시간 뒤에 복구됐습니다. 다음 날 오후 6시 40분이었어요. 저는 그 19시간 동안 그 도시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복구 다음 날, 저는 대형 마트에 갔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매장이었고, 정전 구역 한가운데 있던 곳이었어요. 매장 안은 이미 정상 영업 중이었습니다. 냉장 진열대가 돌아가고 있었고,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점장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름표에 성만 적혀 있었어요. 정전 때 문을 여셨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었죠. 조명도 없었을 텐데요. 비상등은 들어옵니다. 어둡긴 한데 못 다닐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계산 방법을 물었습니다. 점장이 카운터 뒤로 가더니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라면 상자였어요. 안에 종이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을 집었어요. 영수증 뒷면이었습니다.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생수 1라면 한 건 전지 1점, 합계만 2,000원. 이름, 전화번호. 그 아래 이름이 있었고 번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장수를 물었습니다. 638장이요. 세어보신 모양이군요. 세죠. 장부니까요. 저는 상자를 뒤졌습니다. 종이 재질이 제각각이었어요. 영수증 뒷면도 있고 전단지 뒷면도 있고 아이 공책을 찢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건 글씨가 흔들려 있었어요. 어두운 데서 쓴 거였습니다. 이 중에 몇 명이 갚았습니까? 점장이 저를 봤어요. 질문을 이해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점장이 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수금이요. 안 갚은 사람이요. 없는데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내려놨습니다. 저는 638명 전부냐고 되물었습니다. 네. 저는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확실합니다. 회수 안 되면 제가 채워 넣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합니다. 저는 회수까지 걸린 기간을 물었습니다. 제일 늦게 오신 분이 나흘 뒤에 오셨습니다. 병원에 계셨대요. 저는 그 상자를 한참 봤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종이 냄새가 났어요. 습기를 먹었다가 마른 종이 냄새였습니다. 점장님, 실례지만 이걸 왜 하십니까?
점장이 되물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물건 내주면 손해볼 수도 있는데요. 점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 물이랑 건전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손해 나는 거죠. 그게 답의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왜 이런 걸 묻는지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매장을 나오면서 분석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석관, 지금 자료 하나 더 뽑아주세요. 분석관이 무엇을 뽑을지 되물었습니다. 한국 대형 유통업체들 정전기간 손실 처리에 기여. 최근 10년치요. 단장님, 그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미수금이 없다는 게 사실이면 재무제표에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제가 28회 동안 뭘 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죠. 전화를 끊고 저는 시청 별관으로 갔습니다. 정만수는 창고에 있었어요. 어제 태풍 때 쓴 야장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젖은 종이를 한 장씩 펴서 선풍기 앞에 널어놓고 있었어요. 저는 젖은 종이를 어떻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말립니다. 복사본이 있을 텐데요. 복사본이 원본보다 못하니까요. 그가 종이 한 장을 집어서 선풍기 앞에 세웠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선반 맨 아래 칸을 봤습니다. 상자 옆면에 연도가 적혀 있었는데 맨 왼쪽 상자가 제일 낡아 보였어요. 테이프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게 첫 번째겠군요. 네.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정만수가 잠깐 저를 보더니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무릎을 굽히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상자 안 첫 번째 야장을 펼쳤습니다. 글씨가 달랐습니다. 이건 선생님 글씨가 아닌데요. 아버지 글씨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아버지도 이곳에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계셨습니다. 저는 물려받은 겁니다. 물려받는 자리는 아닐 텐데요. 그건 아니고요. 정만수가 야장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제가 29에 여기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해 정년이셨습니다. 인수인계를 아버지한테 받은 셈이죠. 그럼 26년이 아니라 더 되겠네요. 저는 26년이고요. 아버지는 17년 하셨습니다. 저는 야장 첫 장을 봤습니다. 그해 기록이었어요.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해였습니다. 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배급소 3곳, 인원 412명, 물품 부족, 주민 자체 보충. 주민 자체 보충이라는 게 뭡니까? 모자라는 걸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가져다 채웠다는 뜻입니다. 그때 나라가 어려웠던 걸로 아는데요. 어려웠죠. 정만수가 야장을 덮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해에 반지를 내셨습니다. 결혼 반지요. 금 모으기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네. 저는 중량을 물었습니다. 2돈이요. 그는 그 말을 하고 상자를 제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장 2개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문장 2개가 이 이야기 전체를 쥐고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분석관과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얼굴이 좀 굳어 있었습니다. 단장님, 유통업체 자료 나왔습니다. 저는 결과를 물었습니다. 정전기간 미수금 손실 계정이요. 분석관과 노트북을 돌려서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10년치인데 유의미한 금액이 안 잡힙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물었습니다. 계정 자체가 없는 해가 6해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표가 있었고 빈칸이 많았습니다. 분석관, 이거 회계 기준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주석까지 다 봤습니다. 저는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분석관과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단장님, 제가 이 일 6년 했는데요. 이런 나라 처음 봅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부총재였어요. 두 분 무슨 얘기 중입니까? 한국 자료 검증 중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더니 부총재가 팔짱을 꼈습니다. 부총재가 아직도 오느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치가 맞습니다. 랭포드. 그가 제 이름을 그 방식으로 불렀습니다. 수치가 맞는 게 아니라 수치를 맞춰 놓은 겁니다. 그걸 연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거를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근거요. 부총재가 분석관 쪽을 흘끗 봤어요. 분석관과 노트북을 가슴 쪽으로 당겼습니다. 분석관, 나가 계시죠. 분석관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부총재가 제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기대지 않고 제대로 앉았어요. 랭포드, 우리가 파는 게 뭡니까? 보궐력 지수입니다. 지수요. 순위표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2번 두드렸습니다. 순위표에서 아시아 변방 국가가 위쪽에 있으면 우리 구독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등급이 왜 저 미치냐고 하겠죠.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구독료를 그 사람들이 냅니다.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총재님, 지금 등급을 조정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조정하라는 게 아니라 신중하라는 겁니다. 연출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총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랭포드, 그 나라 사무관인가 하는 사람 말입니다. 정만수 말씀이시군요. 협력 계약이 걸려 있죠. 우리가 자료를 받는 대신 그 사람 이름을 국제공동연구자 명단에 올려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명단에서 빼는 건 제 권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 사람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부총재가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랭포드, 연출에 감상까지 얹지 마세요. 늙은 공무원 하나가 상자 뒤지는 거 보고 마음 흔들리셨을 텐데 그게 바로 연출입니다. 그런 거 보여주려고 데려간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28회 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창고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 골목에도 없었어요. 약국 앞 상자에도 없었습니다. 연출을 하려면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 제가 본 것들은 전부 아무도 안 볼 때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주에 저는 3개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었어요. 도쿄의 방재 연구기관에서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는 그 기관의 선임 연구원이었는데 60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랭포드 박사님, 한국 자료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말씀하시죠. 저희도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저는 시점을 물었습니다. 14년 됐습니다. 저는 비용을 물었습니다. 안 냅니다. 화면 속에서 그 사람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자료를 그동안 공식적으로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까닭을 물었습니다. 인용하면 저희가 그 나라보다 뒤처져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니까요. 그 사람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누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저희 매뉴얼 3장이 그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3장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정전시 주민 자율 대응 절차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연구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압니다. 그럼 저한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화면 밖 어딘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어요. 자료가 끊겼습니다. 저희도요. 저는 날짜를 물었습니다. 박사님 쪽이랑 같은 날입니다. 2번째 연락은 불가리아에서 왔습니다. 불가리아 총리실 위기관리 특별보좌관이었어요. 총리실 위기관리 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이었고 목소리가 아주 피곤했습니다. 랭포드 박사님, 저희 프로젝트 아십니까? 저는 어떤 사업인지 물었습니다. 시민자율대응 체계 이식 사업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기관 뉴스레터에 실렸던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예산 규모를 물었습니다. 8,700만 유로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네요. 3년 썼습니다. 보좌관과 21번 내쉬었습니다. 매뉴얼 번역했고요. 시민교육 240회 했습니다. 지자체 담당관 1200명 교육했고요. 홍보 캠페인도 돌렸습니다. 저는 결과를 물었습니다. 지난달에 모의 정전 훈련을 했습니다. 4시간짜리였어요. 저는 그 뒤를 기다렸습니다. 3시간 40분 만에 중단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상점 유리가 19장 깨졌습니다. 훈련인데요. 보좌관과 손으로 얼굴을 한번 문질렀어요. 박사님, 저희가 돈을 안 써서 못한 게 아닙니다. 압니다. 저희 국민이 나쁜 사람들도 아닙니다. 평소에는 서로 잘 도와요. 압니다. 하지만 불이 꺼지니까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3번째 연락은 좀 다른 성격이었어요. 베네수엘라 전력망 복구건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결국 중국 업체 설비로 배전망을 재건하기로 했어요. 언론 발표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관 실무자한테 이상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업체 쪽에서 온 문의였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배정 관제 시스템의 핵심 모듈 하나가 한국 부품을 쓰고 있는데 그 부품이 전략물자 수출 승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인 신청이 반려됐다는 거였어요. 반려 사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더니 실무자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최종 사용자 정보 불충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뜻을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에 쓸 건지 안 밝혔다는 뜻입니다. 그럼 밝히면 될 일입니다. 밝혔는데도 반려됐습니다. 두 번째 반려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처음이었어요. 한 나라의 차관이 국제 컨퍼런스 단상에서 한국 자료를 연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너진 전력망을 다시 세우는데 중국 설비 안에 들어가는 한국 부품 승인 도장 하나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도장이 안 찍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차관에게 연락해 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때는 그럴 자격이 저한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 웃음에 동참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날 저녁 분석관과 제 방에 왔습니다. 단장님, 세 나라 다 같은 날 끊겼습니다. 확인이 됐겠군요. 일본, 유럽 세 곳, 그리고 저희요. 전부 같은 날입니다. 그러면 그건 뜻이 하나뿐입니다. 삐친 게 아니라는 뜻이죠. 분석관과 서류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나서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봤어요. 분석관, 그 사람 직급이 사무관입니다. 압니다. 사무관이 이걸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분석관과 저를 봤습니다. 단장님, 그 사람이 26년 동안 혼자 만들었으면 혼자 끊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2주 뒤 부총재가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14층 소회의실이었어요. 창이 없는 방이었고 공기가 건조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제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페이지마다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랭포드,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보고서 읽었습니다. 저는 소감을 물었습니다. 세 군데만 고칩시다. 부총재가 첫 장을 넘겼어요. 여기, 현장 원자료의 물리적 실체를 직접 확인함. 이 문장 빼세요. 사실입니다. 사실인 건 압니다. 하지만 이걸 쓰면 우리가 지난 분기에 왜 등급을 내렸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게 맞으니까요. 부총재가 저를 봤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 사람 이마에 땀이 좀 나 있었어요. 두 번째, 정전 19시간 동안 제3범죄 신고 0건. 이건 0건이 아니라 극히 낮은 수준으로 바꾸세요. 0건입니다. 0은 숫자가 아닙니다. 주장이에요. 경찰 통계입니다. 그 나라 경찰 통계죠. 보험사 통계도 같습니다. 그 나라 보험사고요. 저는 볼펜을 내려놨습니다. 부총재님, 그러면 어느 나라 자료를 써야 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검증 불가능하다는 거요. 그럼 26개 나라 자료는 전부 검증 가능합니까? 부총재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랭포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이 아니라 시비를 거시는 거죠. 그가 세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세 번째, 여기 이 사람 이름, 정만수라고 적힌 줄이었어요. 자료 출처 각주였습니다. 각주에서 이름 빼세요. 출처인데요. 기관명만 쓰면 됩니다. 기관이 만든 게 아닙니다. 랭포드. 부총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지금 이 보고서 전체가 그 사람 한 명한테 넘어가 있어요. 28회 경력의 수석평가관이 지방 공무원 하나한테 홀린 겁니다. 홀린 게 아니라 확인한 겁니다. 연출이었으면 제가 못 알아봤겠습니까? 확인이요. 그가 보고서를 손바닥으로 2번 쳤어요. 랭포드, 그 사람이 왜 그 창고를 박사님한테 보여줬을까요? 왜 하필 태풍 오는 날 밤에 현장에 데려갔을까요? 왜 하필 약국 앞 상자를 지나가는 길에 보여줬을까요? 우연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게 연출이에요. 26년짜리 연출입니다. 저는 그 순간 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 세계에서는 아무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나중에 더 크게 받으려는 겁니다. 그 세계관 안에서 26년 무상 제공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출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세계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그 세계에 살았습니다. 부총재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부총재님은 지난 30년 동안 누구한테든 아무 대가 없이 뭘 주신 적이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족이 돌아가는 소리만 났어요. 부총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랭포드, 수정본 사흘 안에 올리세요. 안 고치겠습니다. 뭐라고요? 3군데 다 안 고치겠습니다. 그가 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저를 봤습니다. 랭포드, 협력 연구자 명단 말입니다. 압니다. 다음 주에 갱신됩니다. 그러시죠. 그 사람 이름 빠지면 그 사람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부총재님, 그 사람은 26년 동안 급여도 수당도 안 받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명단에서 빼신다고 그 사람이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왜 표정이 그렇습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11시쯤 됐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국토안보부 부차관보였습니다. 국토안보부 부차관보였어요. 이 사람과는 10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제가 연방재난관리청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사이였어요. 랭포드, 잘 지내? 무슨 일입니까? 오랜만에 연락한 건데 그렇게 물으면 서운한데. 부차관보님, 밤 11시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국 등급권 말이야. 역시 그거군요. 우리 쪽 순위 알지? 지금 11번째야. 압니다. 근데 랭포드, 그 나라가 위로 올라오면 우리는 12번째가 돼. 한 칸입니다. 의회에서 그 한 칸 가지고 청문회를 열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맨해튼 야경이 다 켜져 있었어요. 부차관보님, 지금 저한테 등급 손대라는 겁니까? 손대라는 게 아니라 시점을 조정하라는 거지. 시점요? 다음 분기로 미뤄. 그럼 예산안 통과되고 나서야. 자료는 지금 있습니다. 랭포드. 부차관보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야. 제 자리요? 평가단 명단도 갱신 시기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28배 동안 저는 무너지는 나라들을 봤습니다. 그 나라들이 왜 무너지는지 보고서에 썼어요. 지도자가 도망쳤다. 관료가 자기 몫을 챙겼다. 시스템이 개인의 이익 앞에서 작동을 멈췄다. 그날 밤 저는 제가 그 보고서 속 문장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닷새 뒤 제 이름이 평가단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통보는 매일 한 통이었어요. 3줄이었습니다. 사유는 조직 개편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이상하게도 정만수의 통보문이 떠올랐어요. 그것도 3줄이었거든요. 다만 그 사람 것에는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 메일에는 그 줄이 없었습니다. 명단에서 빠지고 사흘 뒤 분석관과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비가 오고 있었고 우산도 안 쓰고 왔더라고요. 어깨가 다 젖어 있었습니다. 분석관, 무슨 일입니까? 단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분석관과 노트북을 식탁에 올렸어요. 손이 좀 떨렸습니다. 추워서였는지 다른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찾았습니까? 지수 산식이요. 산식이 왜요? 저희 보건력 지수 만점 기준선 말입니다. 분석관과 화면을 띄웠어요. 수식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 기준선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이론값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분석관과 스크롤을 내렸어요. 하지만 산식 문서 부록의 원자료 출처가 붙어 있습니다. 14년 전에 개정되면서 들어간 겁니다. 저는 화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부록 표면 아래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준 표본 KRR이지 시계열. 제공처 기재 없음. KR이면요. 한국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분석관, 확실합니까? 시계열 값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260개 항목 중에 247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나머지 13개는요? 소수점 자리만 반올림돼 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목 뒤가 뻣뻣해졌어요. 숨을 한번 크게 쉬었는데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기관은 26개 나라의 보건력 지수를 팝니다. 연간 구독료가 3,400만 달러예요. 그 지수의 만점이 100점입니다. 그 100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론적으로 계산된 이상적인 국가라고 우리는 설명해 왔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목표치라고요. 하지만 그게 이론값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의 실제 기록이었어요. 14년 동안 우리는 그 나라의 야장을 100점으로 놓고 나머지 26 개나라가 거기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팔아온 겁니다. 그리고 정작 그 나라의 등급은 제 손으로 반 단계 내렸습니다. 사유는 자료 검증 절차 미흡이었어요. 분석관. 네.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산식 개정 담당자 3명이었는데 2명은 퇴직했습니다. 남은 1명은요. 분석관과 노트북 화면을 저한테 돌렸습니다. 담당자 서명란이 확대돼 있었어요. 거기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아 담당 부총재. 저는 그 이름을 30초쯤 봤습니다. 분석관, 그러니까 저 사람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14년 동안요.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한국 자료가 연출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들어 낸 숫자라고 했어요. 그 단어를 회의에서, 복도에서, 제 방에서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지수의 만점 기준선이 그 자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 사람은 그게 진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알면서 반대로 말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석관과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기준선이 어디서 왔는지 밝혀지면 우리가 그 나라한테 돈을 내야 하니까요. 얼마나요? 14년 치입니다. 분석관과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준선을 제공한 나라를 우리가 평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식탁에 손을 짚었습니다. 분석관, 자를 만든 사람을 그 자로 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짧다고 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분석관과 조용히 물었어요. 단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게 떠올랐어요. 그 창고에서 정만수가 했던 말이요. 어디선가 또 이런 일이 나면 그때 누가 이걸 보고 시간을 아끼라고요. 그 사람은 26년 동안 그 목적 하나로 야장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급여도 수당도 없이요. 자기 이름이 각주 한 줄에 들어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100점 기준선으로 삼아서 26개 나라에 연간 3,40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등급을 내렸어요. 저는 그날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쯤 노트북을 열고 한국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5번 갔고 받았습니다. 정만수입니다. 랭포드입니다.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평소랑 똑같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자료 중단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소리가 없었습니다. 뭔가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어요. 박사님, 저희 자료가 어디 쓰이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언제 아셨습니까? 지난달에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불가리아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8,700만 유로 쓰고 실패한 사업이 있다고요. 그쪽에서 저희 자료를 봤는데 그게 어떤 순위표 만점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박사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정만수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박사님, 저는 이거 팔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어디선가 같은 일이 나면 그때 쓰라고 드린 겁니다. 압니다. 그런데 팔고 계셨더라고요. 그 문장에는 화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9일이 지났습니다. 9일 만에 우리 기관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는 건 언제나 순서가 있습니다. 28배 동안 저는 그 순서를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은 조용하고 사람들은 평소대로 출근합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뭔가가 이미 어긋나 있고 그게 밖으로 나오는데 며칠이 걸릴 뿐이에요. 우리 기관의 경우는 9일이었습니다. 첫날은 조용했습니다. 자료가 안 들어온다는 걸 실무자 2명만 알았어요. 셋째 날 아침에 분기지수 산출 작업이 멈췄습니다. 기준선 갱신값이 없으니까 계산이 안 돌아간 겁니다. 담당 팀장이 부총재에게 보고했고
부총재는 지난 분기 값을 그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날에 북유럽의 한재보험사에서 문의가 왔어요. 기준선 수치가 지난 분기와 소수점까지 똑같다는 문의였습니다. 그쪽 계리사들은 그런 걸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섯째 날에 그 문의가 11건으로 늘었습니다. 일곱째 날 오전, 불가리아가 구독 해지를 통보했어요. 보좌관과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해지 사유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기준선 원자료 출처 미공개. 그날 오후에 4나라가 더 붙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13나라였어요. 아홉째 날 아침에 26나라 전부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명단에서 빠진 뒤로 출입증이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분석관과 전화로 알려줬어요. 단장님, 방금 마지막 한 곳까지 통보 왔습니다. 저는 전부냐고 되물었습니다. 전부요. 수화기 너머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평소보다 빨랐어요. 저는 부총재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아침에 1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분석관과 잠깐 말을 멈췄어요. 어제 회의에서요. 이건 그 나라가 14년 동안 준비한 계획이었다고요. 계획이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자료를 무료로 주면서 우리를 중독시킨 다음에 한 번에 끊는 게 원래 목표였다고 했습니다. 그것까지가 연출이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출이었다고요. 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맑았어요. 아침 햇빛이 건물 유리에 반사돼서 눈이 부셨습니다. 분석관, 그 말 듣고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무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한 명도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누가 반박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대꾸하지 않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 부총재는 그 주 금요일에 해임됐습니다. 이사회가 밝힌 사유는 지수 산식 원자료 출처 미기재 및 내부 보고 누락이었어요. 14년 전 서명란에 그 사람 이름이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이사회에서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산식 개정 실무는 아래에서 했고 자기는 결제만 했다는 거였어요. 퇴직한 담당자 2명 이름을 댔다고 하더군요. 사과는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요. 저는 그 사람이 짐을 싸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석관과 그러더군요. 종이 상자 2개였다고요. 14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주에 카라카스에서 일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그 나라 정전 사망자 통계 문제였어요. 공식 발표는 87명이었는데 병원 기록을 취합한 시민단체가 다른 숫자를 내놨습니다. 194명이었어요. 그리고 초기 발표를 41명으로 낮추라고 지시한 내부 문서가 언론에 나갔습니다. 문서 하단에 담당 국장 이름이 서명돼 있었는데 그 국장은 지시받아서 쓴 거라고 진술했어요. 지시한 사람이 베네수엘라 에너지부 차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청사에서 나오는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노트북으로 봤어요. 기자가 10명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그 사람 얼굴 앞까지 밀려 들어갔고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어요. 그 사람은 앞을 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양복이 여전히 몸에 잘 맞았는데 넥타이가 좀 비뚤어져 있었어요.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차관님, 전력망 복구가 왜 아직입니까? 한국 부품 승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차관과 그때 멈췄습니다. 멈추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멈춘 게 그 사람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승인이요. 그가 기자 쪽으로 반쯤 돌아섰습니다. 2번 반려됐습니다. 기자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차관님이 예전에 그 나라 자료를 연출이라고 하셨는데요. 차관의 턱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카메라가 그걸 잡았어요. 그 얘기는 지금 왜 하십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지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는 소리만 났어요. 차관과 입을 열기까지 4초쯤 걸렸습니다. 저는 그 4초를 3번 돌려봤어요. 저 나라는요.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불이 꺼져도 사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기자가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불이 꺼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 나라는 안 달라져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차관과 웃었어요. 웃는 게 아니라 얼굴이 일그러진 거였습니다. 저걸 어떻게 따라합니까? 그 말을 하고 그는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이크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 영상은 그 나라에서만 3천만 회가 넘게 재생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좌관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불가리아의 8,700만 유로 사업이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됐거든요. 예산을 다 쓰고 성과가 없었으니까요. 회견장이 좁았습니다. 기자들이 앞줄에 붙어 앉아 있었고 마이크가 책상 위에 8개쯤 세워져 있었어요. 보좌관은 서류를 들고 나왔는데 읽지 않았습니다. 보좌관님, 예산 8,700만 유로가 전부 낭비된 겁니까? 낭비는 아닙니다.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가 없다는 걸 안 게 성과입니다. 기자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기자석에서 뜻을 묻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보좌관과 서류를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저희는 매뉴얼을 샀습니다. 번역했고 교육했습니다. 담당관 1,200명을 훈련시켰어요. 하지만 훈련 첫날 불을 껐더니 3시간 40분 만에 유리 19장이 깨졌습니다. 그건 국민 탓입니까?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국민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이웃을 돕고요. 헌혈도 많이 합니다. 그럼 왜 실패한 겁니까? 보좌관과 잠깐 말을 멈췄어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잦아들었어요. 저희가 산 건 절차였습니다. 기자가 절차라는 말을 되받았습니다. 하지만 저 나라가 가진 건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제가 그 나라 자료를 보다가 야장 한 장을 봤습니다. 26년 전 겁니다. 배급 물품이 모자란다고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주민 자체 보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좌관과 마이크 쪽으로 조금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나라는 나라가 부도나기 직전에도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물건을 가져다 배급소를 채웠습니다. 그게 26년 전이에요. 그때 그렇게 한 사람들의 자식이 지금 어른입니다. 그건 저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6년 전에 했어야 합니다. 회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보좌관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3년 썼습니다. 저 나라는 400년 썼습니다. 오직 한국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회견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28배 동안 저는 붕괴 지연 시간이라는 걸 재왔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사람이 무너지기까지의 시간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재려면 무너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제 모델에는 안 무너지는 경우를 넣는 칸이 없었어요. 칸을 안 만든 게 아니라 그런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2달 뒤 저는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자격도 없었어요. 기관 소속도 아니었고 평가단도 아니었습니다. 제 돈으로 표를 끊었습니다. 시청 별관은 그대로였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진 것도 그대로였고 주차장에 승합차 한 대가 서 있는 것도 그대로였어요. 3층 재난안전과에 올라갔더니 정만수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도 그대로였어요. 박사님, 또 오셨군요. 자격 없이 왔습니다. 자격 있어야 오는 데는 아니고요. 보리차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미지근했어요. 저는 그날 그 사람한테 전부 말했습니다. 등급을 반 단계 내린 것도, 사유란에 뭐라고 썼는지도, 그 문장을 쓰는데 3분 걸렸다는 것도요. 기준선 얘기도 했습니다. 정만수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어요. 다 듣고 나서 이렇게만 물었습니다. 박사님, 지금 일자리는 있으십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걸 물을 줄은 몰랐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밥은 드셔야죠. 그날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시청 뒤편 식당이었어요. 국물이 뜨거웠고 김이 안경에 서렸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 그가 지갑을 꺼냈어요. 계산하려는 줄 알았는데 지갑 안쪽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혀 있었고 접힌 자리가 하얗게 달아 있었어요. 종이가 얇아져서 반쯤 비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어머니 거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인쇄된 글씨가 흐려서 잘 안 보였어요. 은행 이름이 위쪽에 있었고 아래에 금액이랑 중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돈, 금 모으기 접수증이었습니다. 저는 반지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녹였겠죠. 그럼 이거만 남았네요. 이거만 남았습니다. 정만수가 종이를 뒤집어 보라는 손짓을 했어요. 뒤집었더니 볼펜 글씨가 있었습니다. 인쇄된 글씨보다 오히려 그게 더 진했어요. 이건 갚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글씨군요. 네. 무슨 뜻입니까?
정만수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이건 나라 빚을 갚는 게 아니라고요. 비어있는 대를 채우는 거라고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갚는 건 받을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채우는 건 없어도 됩니다. 저는 그 종이를 오래 봤습니다. 식당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났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났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선생님. 네. 제가 그 문장을 쓸 때요. 자료 검증 절차 미흡이라고 쓸 때요. 네. 그때 저는 세상에 그냥 주는 사람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편하죠. 편하다는 말씀이군요. 편합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믿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가 접수증을 다시 받아서 지갑에 넣었어요. 넣는 동작이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사님, 제 아버지가 17년 하시고 제가 26년 했으니까 43년입니다. 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럼 시작한 사람이 따로 있겠군요. 정만수가 창밖을 봤어요. 제 아버지 야장 첫장에 배급소 세 곳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배급소를 만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닐 거고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를 폈습니다. 28배 동안 저는 무너지는 나라를 재는 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의 만점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른 채 그걸 팔았어요. 자를 만들어준 나라를 그 자로 재고 짧다고 했습니다. 제가 틀린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이 틀렸어요. 저는 28년 동안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 무너지는가? 한 번도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왜 안 무너지는가? 그리고 그 답은 대단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약국 앞 종이 상자에 있었고, 영수증 뒷면에 볼펜으로 적은 638장의 장부에 있었고, 무릎까지 물에 잠긴 채 남의 집 물을 퍼내던 72살 통장님한테 있었고, 창고 선반에 43년치 야장을 쌓아놓은 사람의 낡은 점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자리가 하얗게 다른 종이 한 장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부총재는 그걸 연출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네수엘라 에너지부 차관도 그렇게 불렀어요. 저도 한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출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단어를 28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부릅니다. 그걸 사람들은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라고 부르더군요. 지금까지 국가보건력평가기관 수석평가관이 자기가 매긴 등급 앞에서 무너진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주변에 오래도록 나라를 위해 조용히 자기 몫을 해오신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신 일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었다는 걸 아셔야 하니까요. 세상에는 갚는 사람이 있고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온 건 언제나 후자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